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모레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위안부와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합의를 뒤집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역사단체들은 전 정권의 외교 실책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역사 정의가 또다시 뒤로 밀리는 건 아닌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천홍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국가 간 관계에서 정책 일관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해왔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보도된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선 입장을 더 명확히 했습니다. 전 정권에서 일본과 맺은 위안부, 강제징용 관련 합의는 국가 간 약속으로 뒤집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힌 겁니다. 하지만 이 합의들은 이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 외교사 최대 치욕이라고 평가했을 정도로 피해자 의견이 무시됐던 합의였습니다. 가히 삼전도 구력의 버금가는 외교사 최대 치욕이자 오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이 정부는 어느 나라 정부입니까? 대통령 인터뷰가 보도되자 역사단체들은 즉각 성명서를 내고 정책 일관성이 역사 정의보다 중요하냐며 반발했습니다. 잘못된 합의를 다시 협상한 경우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있었다며 일관성이 중요하다면 이완용의 매국 합방 약속까지 지켜져야 하는 것이냐는 격한 반응도 나왔습니다. 법적 책임을 져야 될 일본이나 일본 피고기업은 가만히 있는데 피고국인 우리가 안절부절 못해가지고 이거다 하겠다 저거다 하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완전히 뒤집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역시 성명서를 내고 이재명 정부는 전 정권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말고 역사 정의 실현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모레 취임 후 처음으로 일본을 방문해 한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역사단체와 피해자들은 사과 없는 합의가 반복돼 역사 정의가 다시 뒷전으로 밀리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진정한 사과를 바라는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답을 가져올지 한일 정상회담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5.18 정신을 새 헌법에 담아내는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지만 5.18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행위는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핵심에는 구구 인사 지만원이 있는데 5.18 북한 개입설을 담은 책을 냈다가 형사 민사 소송에서 모두 패소했습니다. 보도에 주현정 기자입니다. 지만원이 2년 전 펴낸 책입니다. 지만원은 이 책에서 평범한 5.18 시민군을 북한 특수요원 일명 광수로 지목했는데 법원은 지만원이 허위사실로 이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북한 특수요원이 학생으로 위장해 공수부대를 공격했다거나 5.18은 김일성의 남한 점령 야심작이었고 광주 MBC 방화 사건은 북한 방송만 듣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등의 책 내용 대부분도 허위라고 재판부는 봤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서적에 대한 발행과 배포, 게시 등을 모두 금지하고 지 씨가 북한군이라고 주장한 시민군 2명과 5.18 기념재단에 각각 1,000만 원씩 지급하라고도 명령했습니다. 더 이상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고 왜곡하고 모독하고 조롱하는 일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형사소송을 맡은 서울중앙지법도 이 책이 허위사실을 담고 있다며 지만원에 대해 벌금 1,000만 원의 약식 기소를 결정했습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역시 최근 해당 도서에 대한 출판 배포 금지가 타당하다고 보고 지만원이 이의를 제기한 가처분을 기각했습니다. 5.18을 왜곡하고 폄훼해 수감 생활까지 한 지만원이 가처분, 민형사 소송 모두에서 사실상 패소한 겁니다. 특히 이번 판결은 5.18 당사자가 아닌 5.18 기념재단이 단독 고발인 자격으로 제기한 첫 소송이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명확히 특정돼야 되는데 4년 전 제정된 5.18 특별법에 따라 5.18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경우는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더라도 처벌할 수 있고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광수로 지목되거나 개별적 피해자들이 아니라 5.18 기념재단이 공익적인 입장에서 5.18 특별법 위반으로 형사고소를 하면서 가처분 신청도 하였고 본소의 당사자들이 참가한 그런 첫 번째 사건이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법원이 위법성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확인해 주셨기 때문에 한편 광주고법은 다음 달 4일 지만원의 또 다른 5.18 왜곡 서적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변론 기일을 진행한 후 종결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 전 세계가 주목하는 친환경 에너지 중 하나가 수소 에너지인데요. 한국에너지공대 연구팀이 수소 생산비를 최대 70% 절감하는 연구에 성공했습니다. 그간 많은 비용이 들어 한계가 있었는데 수소 에너지를 원활하게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단서를 마련한 셈입니다. 보도에 김초롱 기자입니다. 천연가스 메탄을 실험 장비에 투입해 고온에서 열분해합니다. 이때 생성된 기체가 물 밖으로 보글보글 나옵니다. 친환경 에너지로 주목받는 수소입니다. 또 이와 함께 나오는 검은 물질은 고체탄소입니다. 이 같은 메탄 열분해 과정과 이산화탄소 개질, 즉 구조 변화 공정, 순산소 연소 과정 등을 연계하면 일산화탄소까지 생성됩니다. 즉 필요한 수소를 만들면서도 좋은 비용으로 팔 수 있는 고부가 화합물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고체탄소의 경우에는 이제 타이어, 페인트 그런 부분에서 이제 다양한 이제 산업에서 적용이 가능하고 일산화탄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탄올 합성 등 이제 다양한 이제 산업 분야에서 화학 산업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기에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이영덕 교수 연구팀은 수소 생산비를 최대 70% 절감할 수 있는 이 같은 연구 결과를 최근 발표했습니다. 기존 공정에서 수소를 얻으려면 에너지를 과다하게 공급해야 해 비용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연구는 수소 생산의 경제적 한계를 극복하는 데 한 단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됐고 오는 11월 세계적인 국제학술지에도 게재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상용화까지는 더 많은 연구와 투자가 필요합니다. 이 스케일업 하기 위해서는 온도를 균일하게 만든다거나 유량을 제어하거나 또 나오는 탄소를 분리하는 등 다양한 기술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보한 원천 기술과 함께 또 다른 여러 가지 기술들을 융합해서 기후변화가 갈수록 심해지면서 이산화탄소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탄소 중립 달성은 전 세계의 공동 목표입니다. 그만큼 에너지 분야 선도대학을 목표로 하는 한국에너지공대의 중요성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정부가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매일 노동자들의 죽음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전남 순천의 한 레미콘 공장에서 탱크 안을 청소하던 노동자 3명이 유독가스에 질식했고 이 중 2명이 숨졌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전남 순천의 한 레미콘 공장. 완전히 옆으로 쓰러진 탱크 주변으로 구조대원이 분주하게 오갑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쯤 화학약품 저장 탱크 안에 들어간 청소노동자 3명이 가스에 질식됐습니다. 소방당국은 구조에 나섰지만 출입구가 좁아 탱크를 해체해 눕히는 등 2시간 넘는 작업 끝에 노동자를 구조했습니다. 뚜껑이 너무 협소하고 공기 자체도 착용을 못하고 심정지 상태로 구조된 50대 노동자 2명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고 60대 노동자 1명은 병원에서 치료 중입니다. 탱크 안엔 유해가스인 황화수소가 적정 기준의 6배 가까운 고농도로 차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과 노동당국은 노동자 1명이 홀로 청소하러 들어간 뒤 나오지 않자 다른 2명이 구하러 들어갔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중대재해처벌법 등에서 정한 안전수칙이 지켜졌는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저희가 사고 원인 신속히 조사하고 또 경찰과 공조해서 수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순천시는 전날에도 금속 공장에서 60대 노동자가 기계에 깔려 숨지는 등 산재 사망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관내 모든 사업장의 안전관리 실태 점검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이제 일상이 된 폭염 속에 해남에선 쌀알이 가늘고 긴 형태의 열대별을 재배하는 농가까지 등장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적응하기 위한 실험이자 밥쌀 공급 과잉 문제와 수출 돌파구까지 노린 시도인데요. 서일영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전남 해남에 있는 친환경벼 재배단지. 축구장 140개 크기에 달하는 이곳에서 눈에 띄는 벼가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찰지고 둥근 자포니카 품종이 아닌 길고 가는 나달을 가진 인디카 품종, 즉 열대벼입니다. 우리나라에선 인기가 없지만 사실 전 세계 쌀 유통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글로벌 주력 품종입니다. 흔히 동남아에서 키우는 장립종벼는 자랄 때는 이렇게 일반 벼보다 옆으로 두툼하게 자라지만 나달은 2배 이상 얇고 길쭉한 게 특징입니다. 이 낯선 벼가 우리 땅에서 자라기 시작한 건 지난 2023년. 전국 최초로 자치단체 주도하에 시범 재배를 시작했고 올해는 농촌진흥청과 대학, 대기업까지 참여하며 사업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는 물론 늘어난 국내 외국인 수요에 대응하면서 가공밥 수출 시장 진출까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10여 개 정도의 품종을 계속 시험 재배하고 있고요. 그중에 2개 품종은 이제 상업화가 가능한 그런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이 같은 사업 확대에는 최근 일본의 쌀값 폭등 현상도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입니다. 밥쌀 공급 과잉에 대응해 1970년대부터 벼 재배 면적을 줄여온 일본. 하지만 2년 전 가을 밤낮 없이 이어진 기록적 폭염으로 벼가 여물지 못하면서 1등급 쌀 유통량이 20%가량 급감했습니다. 결국 시장엔 품질 좋은 쌀이 사라졌고 쌀값은 폭등하며 쌀 대란이 발생했습니다. 일본을 따라 감산 정책을 추진 중인 우리 정부도 긴장을 늦출 수 없게 됐습니다. 깨닫게 된 거예요. 이게 지금 경지 면적을 막 무작정 감소시켜서 했다가는 지금 환경 기후변화라든지 여러 가지 정황을 보았을 때 우리가 잘못하면은 급박한 문제에 대응할 수가 없다. 소비자 변화에도 대응하고 또 수출이 가능한 이러한 걸 해보자. 실제로 국내에서도 지난해 9월은 역대 가장 더웠습니다. 벼가 여물어야 할 시기에 밤낮 없는 고온이 이어지면서 쌀 품질은 떨어졌고 올해도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 가을 날씨가 작년처럼 이렇게 33도, 35도 고온으로 또 유지된다면은 결국에는 그 품질 좋은 쌀 생산량에는 좀 영향을 줄 수 있을 걸로. 여기에 정부가 추진 중인 타작물 전환 정책도 수요 기반이 약하다는 비판에 직면한 상황. 기후변화가 가속화되면서 남은 농지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고민이 나날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오늘 밤 9시부터 광주, 목포, 여수 MBC 3사가 공동으로 생방송하는 시사 용광로에서는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출연해 현안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합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국립의대 설립과 여수 석유화학산단의 대전환, 신재생 에너지 허브 구축 등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전남 지역 현안 정책들의 추진 전략을 밝힐 예정입니다. 또 광주시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특별자치단체 설립에 대한 구상도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 방송은 광주 MBC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동시에 생중계됩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